자, 이어서 급소지문 40번 매매 그리고 환매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요. 매매 성질이죠.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맥락 이해하시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채권 계약이죠. 채권 계약에 밑줄 그실게요.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성, 쌍무, 유상이죠. 두 번째, 반대급부는 금전만 됩니다. 그리고 매매 규정은 유상계약에 모두 준용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보시면 매매 목적물이 누구 소유? 타인 소유여도 그 계약은 무효 아니고 유효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 매매 예약 첫 번째요.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이다. 왜? 약속하는 거니까. 뭐를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니까 채권 계약이죠. 물권 계약이 아니라 채권 계약이다. 그리고 두 번째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라는 본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언제요? 완결권 행사하면 매매 효력이 생긴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본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다음 4번의 별표 예약의 소멸이죠. 이 예약 완결권 언제 소멸하느냐면 예약이 성립한 때죠.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몇 년? 10년이죠. 10년이 경과되면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여기 별표할게요. 제척기간에 빨간 줄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예약 완결권자가 물건을 인도받아도요. 인도받아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해서 없어져요. 인도받아도 왜 소멸하느냐? 제척기간은 점유하고 상관없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조심하실 것 급소 보실게요. 예약상 의무자가 완결권의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어요. 최고. 이때 확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최고로 했는데 답을 주면 답을 안 주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에 발표하실게요. 예약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요. 예약이 소멸한다는 거죠. 효력을 잃는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약이 소멸한다 이런 뜻이다. 3번이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거죠. 다음 우측에 계약금 보실게요. 계약금이 아주 중요하죠. 비중은 매매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담보 책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계약금. 이 부분이 출제 일감이죠. 계약금 보실게요. 첫째, 성질이죠. 성질. 매매 계약이 주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1번 주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종된 계약도 소멸하죠. 다음 2번, 쌍괄호 2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이라는 뜻은 약정으로 성립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를 교부해야 된다. 전부를.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일부 지급으로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요물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액을요. 계약금 전액을 교부할 때 되는 거죠. 2번 중요하고요. 다음 위약금하고 위약벌 문제. 첫 번째,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실제 손해가 아니라 교부된 계약금이죠.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당연히 몰수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당사자가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여기다가 5천만 원을 걸었다. 5천만 원을. 근데 이 5천만 원을 뭘로 했다면 위약금으로요. 위약금으로 약속을 했죠. 위약금으로 한다라고 약속하면 어느 한쪽이 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금 5천만 원을 몰수하고 종치는 거죠. 거기에 별표하실게요. 그래서 계약금을요. 이 계약금을 뭘로? 몰수해서 끝낼 때는 언제죠? 위약금 뭐가요?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 특약 없을 때 있어야 어떻게 돼요? 이 계약금이 몰수되고 끝나는 거다. 만약 그럼 뭐가 없으면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몰수라는 건 불가능하다. 거기 별표할게요. 그래서 쌍괄호 2번 보시면 위약금 특약 없이 계약금을 교부한 상황에서 일방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은 상대방에게 귀속이나 몰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꼭 나온다 이거죠. 뭐가 있느냐? 위약금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시험의 타겟이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빨간 줄. 그 동그라미 쌍괄호 1번은요.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고요. 쌍괄호 2번은 위약금 특약이 없을 때다. 3번 위약벌이죠. 위약벌은 이걸 어기면 징벌이죠. 징벌로 얼마 내기로 하는 게 위약벌입니다. 손해배상 예정과 달리 금액이 과다해도 뭐 할 수 없어요. 감액이 안 돼요. 감액이.
감액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이 위약벌이요. 금액이 너무 크면, 너무 커버리면 어떻게 해요? 법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 처리해버립니다. 감액은 하고요, 안 하고요? 감액은 안 하고. 계약을 어기면 위약벌로 얼마를요? 100억을 내기로 했다. 100억을. 금액 크죠? 커도 이건 어떻게 돼요? 법원이 감액에서 줄여주진 않아요. 줄이는 건 안 돼요. 다만 이게 지나치게 크다. 지나치게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법적으로 무효로 해버립니다. 거기 조심하실게요. 쌍괄호 3번이 바로 주택관리사 올해 2020년 기출지문이었습니다. 그것 참고하실게요. 다음 해약금 해제. 이렇게 계약금을 걸고 매매 계약을 했다가 둘 중에 하나가 마음이 돌변하면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때 매수자는 어떻게 해요? 계약금을 포기하고요.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자는 어떻게 하고요? 2배를요. 2배를 물어주고 이 매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를 해약금이라고 한다. 해약금 해제. 첫째, 해제 시기는요. 이행 착수 전이다. 그래서 1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거죠.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다. 별표. 이때 두 번째요. 이행 착수라는 게 뭐냐? 이행 착수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일부라도 이행을 하면 착수한 거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뭐를 하는 거? 전제행위를 하는 거다. 이를 이행 착수라고 한다. 이행 착수. 이행 착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일부를 이행하거나 중도금 일부를 넣거나 전제행위를 한 거를 이행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착수했다. 그럼 2번이요. 2번에 기억 볼까요? 매수인이 이행 준비를 위해서 중도금을 넣으면 착수한 거죠. 근데 중도금을 넣은 게 아니라 중도금을 넣으려고 어떻게 했다? 융자를 신청했다. 융자를 은행에다 대출 신청했죠. 이거는 착수 전이죠. 착수한 거 아니죠. 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허가를 얻었다. 허가 얻은 것도 착수한 거 아니란 말이죠. 허가를 얻었다. 거기 별표. 이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이행 착수가 아니므로 매도자는 계약금의 2배 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얻어도요. 이 매매 계약 대상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얻어도 착수한 거 아니다 이거죠. 판례는. 그럼 매도인 어떻게 하죠? 2배 물어내고 계약 뒤집을 수 있다. 거기 별표하실게요. 니은 삼각형이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뭘 달라고? 돈 달라고 최고를 했다. 최고의 별표. 잔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았죠. 그럼 돈을 받은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지 받은 게 아니죠. 돈을 받으면 착수한 거지만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한 거죠. 이거는 착수 전입니다. 그 다음 디귿 보시면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 절차 받기 위해서 등기소에 동행할 거를 촉구한 거는 이행에 필요한 뭐를 한 거다? 전제행위를 한 거다. 전제행위. 아까 이행 착수라는 말은 뭐죠? 일부를 이행하거나 일부를 이행해도 착수한 거예요. 착수한 거죠. 착수했다. 그 다음에 뭐 한 거? 전제행위를 한 거. 전제행위. 이것도 뭐 한 거죠? 착수한 거다 이거죠. 그럼 뭐 한 거는요? 중도금을 뭐 한 거? 융자 신청한 거. 중도금을 뭐 한 거? 융자 신청한 거는 착수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착수 전이다 이거는. 착수 전이다 전. 이 세 가지가 다르다 그죠? 그럼 최고장 보낸 거는요? 뭘 보낸 거? 최고장 보낸 거. 최고장 보낸 거는 착수 아니죠. 착수 전이다 이거. 우리 네 가지를 잘 구별하실게요. 판례가 착수로 보는 건 이거죠 이거. 일부를 이행하거나 전제행위를 하는 거. 이건 착수로 보죠 이거는. 착수한 거죠. 그럼 이건 해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해제 처리할 수 없어요. 해제 못한다. 착수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융자 신청하거나 최고장 보낸 거. 최고장 보내가지고 최고에서 승소 판결 받은 거. 이거는 착수 전이죠. 그 다음 토지거래 뭐 받은 거? 허가 받은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얻은 거. 허가 얻은 것도 착수예요? 착수 전이다 이거죠. 그럼 이것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착수 전이니까 아직 착수한 거 전이니까 뭐예요? 해제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여기는 해제 안 되는 거, 여기는 해제 되는 거. 이 점 아주 중요한 맥이죠. 여기 맥. 여기 별표하실게요. 중요 부분. 출제위원은 이 부분을 점검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출제 대상으로. 이행착수 전이어야 해제가 되잖아요. 착수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중도금 일부 넣어도 착수한 거죠. 전제행위를 해도 착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착수 전으로 본다. 착수 전. 중도금 융자는 거, 최고장 보낸 거, 허가, 토지거래 허가 얻은 거 이건 착수 전이다. 다. 잘 정리하실게요. 니을은요. 니을 중도금 지급에 가름하여 대금 채권을 뭐한 거? 양도한 거. 돈 받을 거를 넘겼죠. 뭐에 대신에? 중도금 대신에. 중도금 대신에 받을 돈을 양도했죠. 이것도 뭐예요? 착수로 본다. 판례는. 해제 방법 나와 있고요. 해제 효과 쌍괄호 3번 가실게요. 쌍괄호 3번. 이 해약금 해제의 효과는요. 해약금 해제는 특징이 뭐냐면 법정 해제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법정 해제는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건데 이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 포기하고 이쪽에서 2배 물고 해제하는 거죠. 이거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원상회복 의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착수 전이니까요.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첫째. 두 번째는요. 손해배상이죠. 얘가 계약금을 날렸죠. 5천만 원. 날리는 조건으로 얘가 계약을 뒤집은 거야. 깬 거죠. 그때 갑이요. 갑이 뭐라고요? 야, 너 손해배상 더 내. 손해 물어줘. 나 5천만 원보다 손해 입은 거 더 많어. 야, 네가 이거 계약 뒤집어가지고 내가 입은 게 손해가 5천만 원이 아니라 이거 10억도 넘어. 얘가 손해배상을 걸어 못 걸어? 못 걸어요. 왜요? 계약금을 날렸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더 이상 못한다. 이 두 가지가 계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반면에 법정 해제는요. 반면에 뭐예요? 법정 해제일 때는 법정 해제라는 거는 어느 일방이 뭐 했을 때요? 채무불이행했을 때.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게 법정 해제죠. 법정 해제 시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원상회복도 하고 손배청구도 할 수 있죠. 원상회복 하죠. 하고 뭐까지요? 손배청구 하죠. 이 점에서 법정 해제와 계약금 해제는 완전 다른 영역이다. 법정 해제하고 무슨 해제하고 계약금 해제가 구별이 딱 떨어지셔야 됩니다. 합의 해제, 합의 해제도 또 다르고요. 합의 해제. 합의는 어떻게 한 거죠?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없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합의대로죠. 합의대로. 그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을 못 걸어요. 왜요? 채무불이행으로 결렬된 게 아니라 합의로 결렬된 거죠. 합의로 뒤집어진 거니까. 그래서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을 못 거는 이유가 뭐죠? 합의로 끝낸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물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합의로 처리하는 거예요. 합의 처리로. 그리고 돈 돌려줄 때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고 아까 정리했었어요. 계약 해제에서. 이 계약금 해제는 이 두 가지 특성 꼭 기억하실게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그 두 가지는. 다음 쌍괄호 4번에 그럼 이 계약금 해제라는 거는 계약금을 어떻게 하고요? 포기하고 계약을 뒤집는 거죠. 이게 계약금 해제의 뜻이에요. 이걸 못하게 하는 봉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계약금 해제를 봉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 어떻게 해요? 중도금을 미리 지불하면 돼. 미리. 이게 중도금 날짜가 만약에 10월 1일이다. 아 근데 여기 집값이요? 오를 것 같아. 막 오를 것 같아. 집값이 폭등할 것 같아. 그럼 누가 잠을 못 자요? 매수자도 잠 못 자요. 왜요? 얘가 집 계약 뒤집을까 봐. 얘는 왜 잠을 못 자요? 내가 배가 아파서. 내가 지금 미쳤지. 이 집을 왜 팔아 지금. 지금 10억인데 20억으로 오르잖아 지금. 내가 미쳤지. 내 발등 내가 왜 찍었지. 그러면서 둘 다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때 의리 매수자가 이 집을 갖고 싶어요. 근데 얘가 뭐 할 것 같아요? 중도금 날짜가 이날인데 그 날짜 되기 전에 얘가 계약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뒤집을 것 같죠? 계약금 1억 5천만 원에 2배 주고요. 2배 내놓고 뒤집을 것 같죠?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날짜 되기 전에 얘가 중도금을 어떻게 해요? 미리요. 미리 송금해버리면 된다. 미리 중도금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착수가 되죠. 착수가 되면 계약 파기를 못하게 돼요. 중도금을 어떻게 한다? 미리 넣는다. 미리 송금하는 거예요. 미리 송금. 중도금을 어떻게 한다? 미리 송금하는 조치요. 이 조치를 해두면 이행 착수가 돼서 얘가 계약을 해제를 못하게 된다. 요거 알아두면 굉장히 좋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우리 야간반 수험생 여기 지점장님 계시잖아요. 그 지점장님께서 이걸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리 송금하는 걸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 역시 실무 전문가는 달라요. 은행권에 뭐가요? 송금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걸 신청하면 된대요. 송금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얘가 움직일 것 같아. 왜? 집값이 지금 10억인데 20억으로 뜨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중도금 날짜 전에 이걸 미리 넣을 것 같죠. 그럼 얘가 불안하죠.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계좌에다가 송금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차단할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하나 방법이고 또 하나 방법은 중도금 미리 넣어버리면 착수가 돼서 해제가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계약금 포기하고도 해제 못한다. 뭐를 못한다? 해제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특약을 넣는 거예요. 해제 못합니다라는 뭐를 넣어요? 계약서에다 특약을 삽입하는 거예요. 특약 삽입. 이 특약을 넣어버리면 계약금 날려도 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해제를요 봉쇄하는 거. 봉쇄하는 수단이 두 가지다. 두 가지. 실무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두 가지 꼭 기억하실게요. 밑에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 밑에 2번을 보시면 만일 당사자 간에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약권을 뭐 하기로요? 배제하는 약정을 하면 이는 유효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 그러면 해약권 행사를 못한다. 해약을 억제할 수 있다. 봉쇄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못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기억하실게요. 다음 주의할 판례. 이 주의할 판례라는 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라는 거죠. 왜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계약금의 수수는 계약금을 걸었다 내가. 계약금을 걸고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 10억에. 그때 일방에 뭐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방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무슨 해제? 법정해제. 법정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요? 내가 말이죠. 첫 번째는 계약금 5천만 원을 걸고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금 얼마를? 5천만 원을 교부하고 매매 계약했죠? 예. 계약된 거죠? 예. 그런데 어느 일방이 뭐하면 채무불이행이 하면 어느 일방이 가령 을이 중도금을 안 내거나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거나 그럼 어느 일방이 뭐가 있게 되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느 일방이 뭐하면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법정해제. 법정해제로 파기할 수 있다. 그죠? 무슨 해제? 법정해제. 하는 거에 못하는 거예요. 법정해제 할 수 있다 이 얘기다. 법정해제로 계약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계약금의 수수나 교부는 뭐에? 법정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계약금 넣은 거하고 별개로 무슨 해제? 어느 한쪽이 채무불이행했어. 그럼 어떻게? 법정해제로 끝내. 간단. 1번.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했다. 이 계약금 5천만 원 걸기로 했죠. 근데 현실에 일이 많은 게 이거죠. 계약금 5천만 원인데 내가 들고 간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어. 일부만 교부한 거죠. 5천만 원 중 얼마만? 1,000만 원만. 1,000만 원만 어떻게 했어요? 교부했을 때. 우리 현실에 많아요. 그럼 계약금을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5천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넣었죠? 계약은 언제 되느냐? 5천만 원을 다 넣어야 돼요. 일부만 넣으면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요. 매도인은 일부 수령한 돈이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얘가 받은 돈은 지금 5천이어야 되는데 얘가 1,000만 원만 넣어줬죠. 1,000만 원의 2배요. 1,000만 원의 2배 물어내고 이 계약 깨느냐? 못 깬다는 거죠. 왜냐?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거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의 2배를 물어내야 되는 거지 1,000만 원의 2배가 아니라는 거다. 이거 별표. 판례가 이걸 인정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 금액이 만약에 적어지면 만약에 계약금 얼마면 이게
10만 원이면 어떻게 될게요? 10만 원 넣었다고 해볼게요. 을이 이 집 살 때 계약금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중에서 얼마만? 10만 원만 넣었다. 그죠? 그때 갑이 계약을 해야 갈 때 얼마요? 10만 원에 2배면 20만 원 주고 계약 파기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의 구속력이나 결속력이 너무 약화된다는 거죠. 왜? 경시해버리거든요. 이거 돈도 아니네 이러면서. 구속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이 받은 돈의 2배 내고는 파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약을 하려면 해약의 기준이 되는 돈 얼마죠? 5천만 원이다. 일부 지급한 이거나 이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판례의 취지다.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돈이죠. 이 돈의 2배를 내고는 파기할 수 없다라는 거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뜨거운 판례, 최근 아주 뜨거운 판례예요. 세 번째는요, 양팡 사건이죠.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10억에. 10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1억으로 합의를 했는데 계약금은 교부를 안 했다 이거죠. 매매 계약은 합의를 하고요, 안 하고요? 합의는 하고 매매 계약 합의는 하고 뭐는 안 넣었다 이거죠. 계약금은 수수를 안 했다는 거죠. 계약금은 교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상황이다.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팡 씨가 매수자인데 이분들은 착각을 했다는 거죠. 왜요? 계약금을 뭐를 안 해서? 교부를 안 해서 매매 계약이 안 된 걸로. 근데 우리 민법은 계약금하고 매매는 상관이 없어요. 계약금을 넣고 안 넣고는 상관없어요. 매매는 언제요? 합의가 되면. 이 집을 매매 목적물인 집을 얼마에 사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계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금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 계약금은 그냥 증거금이에요. 증거금으로 넣은 거지 계약금을 넣어야만 계약이 성사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요. 매매 계약은 성사된 거다. 매매 계약은 성사가 된 거고 뭐만? 계약금만 안 들어온 거죠.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이 매수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볼까요? 첫 번째, 기억. 일방이 매매 계약을 뭐 할 권리요? 해지할 권리는 없어요. 왜요? 계약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걸 해지하려면, 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을 넣었다면 해지가 되죠. 근데 계약금을 안 넣었죠. 안 넣으니까 해지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니은. 약정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약정한 계약금 얼마죠? 1억이죠. 1억을 얘가 안 넣었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요? 계약금 계약을 깰 수 있다. 매도인은 계약금 계약의 밑줄이요. 계약금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아니라 계약금 계약을. 왜요? 얘가 안 넣은 게 계약금을 안 넣은 거니까. 디귿이요. 매수자가 계약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따라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 주계약을 파기할 권한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디귿이죠, 디귿. 바로 양팡 씨가 문제된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약금을 안 넣었단 말이죠. 1억이라고 합의를 해놓고 돈을 이걸 안 넣었다는 거죠. 안 넣고 나서 어떻게 한 거죠? 계약을 파기한다고 그런 거죠. 나 파기할 거야. 이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파기하려면 이 양팡 씨가 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방법은 뭐냐? 방법론은 계약금 1억을 넣고요. 계약금 1억을 넣고 포기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집을 다 가져오는 거죠. 집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잔금 10억 다 내고 10억 내고 다 가져오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을이요. 양팡 씨가 선택을 치는 거는 1억을 날리고 1억을 송금하고 포기하는 거. 두 번째는 10억을 주고 아파트 가져오는 거.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매도인이 요구한 게 뭐냐? 이쪽에서 요구한 거는 매수자님, 양팡님, 당신 그냥 파기가 안 돼. 왜? 우리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귿처럼 우리 대법원이 얘기한 게 디귿입니다. 매수자가 계약금의 전액을 뭐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된 게 아니죠. 계약금 계약이 성립 안 되니까 당사자 임의로, 지 임의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 이 주계약을 지 맘대로 깰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계약금을 안 넣었으니까.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됐다면 계약금을 걸었다면 어떻게 해요? 계약금을 날리고 주계약을 깰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늘 계약금 계약 는 게 무서워요. 계약금 는 게 무서워요? 안 는 게 무서워요? 계약금 는 게 안 무서운 거예요. 계약금 안 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요? 계약금을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해지할 길이 없어. 길이. 계약금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포기하고 깰 수 있거든요. 머릿속에 우리 상식하고 지금 거꾸로 매칭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은 뭐라고 그래요? 야, 계약금 넣니 안 넣니? 안 넣었지? 매매 합의하고 계약금 안 넣었지? 그럼 어떻게 우리 일반인들은? 그까이 거 뭐 계약금도 안 넣었는데 그냥 너 관둔다고 그래. 그냥 관둔다고 전화해 이러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판례가. 매매 계약을 하고 뭐를요? 계약금을 교부 안 했죠. 그럼 우리 일반 상식은 어떻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뭐예요? 전화해가지고 뭐라고요? 나 집 안 살 거예요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파기가 되느냐? 일반인들은 파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매매가 된 이상 매매 합의가 되면 내 마음대로 파기할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례는 상식과 반대되는 판례죠. 그래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겁니다. 그 지점이. 그게 바로 디귿입니다. 디귿. 그래서 이 판례 양방사건 꼭 기억해 두실게요. 시사성 있는 거니까. 이거 시사성이니까. 매매 합의를 하고 계약금 교부를 안 했다. 그러면 주계약을 파기해요 못해요? 주계약이 뭐죠? 매매죠.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 처리 못한다. 해제 처리. 그럼 거꾸로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매매하기로 뭐를 하고요? 합의를 하고 계약금을 교부했다면 계약금을 뭐 했다면? 교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양팡 씨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금 뭐하고? 포기하고 계약금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해지할 수 있네. 그리고 이게 다르네. 위하고. 그래서 디귿하고 위하고 이 밑에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이 지점이에요. 계약금 교부를 안 하면 주계약인 매매 계약이죠. 주계약을 내 임의로 뒤집어 못 뒤집어. 해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제를 못 하더라 이거죠. 해제를 못 하더라. 그런데 계약금을 뭐하면? 교부하면 주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 어떻게 하고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 점이 다르다. 그리고 계약금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쪽이냐 이거죠. 아니면 뭐 하든가 일부 교부했을 때 매매 합의를 하고 계약금 어떻게 한 거? 일부 교부한 거. 시험은 이 셋 중에 하나가 올해 시험 문제다. 사례 문제로. 이 셋 중에 하나다. 셋 중에 하나. 합의하고 계약금 다는 거. 두 번째는 합의하고 계약금 안 넣은 거. 세 번째는 합의하고 계약금 어떻게 한 거? 일부 교부한 거. 셋 중에 하나다. 셋 중에 하나. 1, 2, 3. 우리가 공부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먼저 쓸게. 1번으로. 그 다음 2번. 이게 양팡사건. 3번. 합의하고 뭐요? 일부만. 계약금 일부만 넣는 거.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하시면 사례 문제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되는 거죠. 완벽한 준비. 사례 문제는 이 셋 중에 하나다.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매매 효력 4절 있습니다. 한번 1, 2, 3, 4, 5 다섯 개 있으니까 간결하게 읽으시면 돼요. 한번 쫙 정도 가셔야 돼요. 환매는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패스. 옆에다 써주세요. 패스. 다음 급소지문 41번에 담보 책임 만나실 차례. 급소지문 41번이죠. 담보 책임이 크게 영역으로 나누면 크게 판을 짜면 몇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첫 번째 물건의 하자. 두 번째는 권리의 하자. 세 번째는 경매하자. 담보 책임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돌아가면서는 이걸 돌아갑니다. 시험은. 그래서 작년에 출제 경향이 중요해요. 왜요? 작년에 나온 거 연속으로 낼 확률은 적을 거니까. 그럼 작년에 어디가 나누냐? 이거
확인하시면 30회가 여기를 나갔어요. 이 지점을 출제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확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쪽이죠. 물권하자하고 권리하자 이 둘 중에 하나다. 올해 시험 문제는. 여기는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 각자 한 번만 쫙 읽어주시고 가실 것. 자, 그러면 담보 책임 서론 1번 볼게요. 매도인에게 하자 발생에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지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미치려 무과실 책임주의. 두 번째, 하자 판단 시기는 언제다? 계약 성립 시다. 계약 성립할 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발표할게요. 담보 책임을 면제나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 팔 때 뭐라고요? 하자 있어도 책임 못 져요 라고 하면 이거 면제되는 거예요. 담보 책임 면제되는 거, 유효라는 거 기억하실게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매도인이 하자를 뭐하고요? 알면서 뭐를요? 고지하지 않은 거. 하자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 거기 밑줄 그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나쁜 식기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나쁜 식기. 하자 있는 걸 뭐하면서? 알면서 고지 안 했죠. 나쁜 놈이죠. 그 놈은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가령 노트북을 팔 때 뭐라고요? 하자 있는 걸 난 알고 있죠. 알면서 뭘 안 했다고요? 고지 안 했다. 그러면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이 있어도 책임 물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이게 중고차죠. 중고차 매매에 많아요. 중고차를 내가 살 때 그 중개 대리하시는 분이 하자 없는 것처럼 했다 이거. 하자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모르고 사왔죠. 사왔는데 보니까 엔진이나 브레이크가 결함이 있더라.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자 있어도 책임 물을 수 없다. 하자에 대해서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계약서에 특약 들어있죠. 그거 있어도 하자를 뭐하면 고지하지 않았다. 알면서 고지 안 했죠. 그러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환불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 3번에 있는 그러나가 굉장히 실무에서 유용하고 중요한 의미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몇 번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매도인이 하자를 뭐하고요? 알고 고지하지 않은 거. 이 부분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뭐가 있어도요? 면제 특약.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이 있어도 책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중고차 팔 때 그 중고차 대리상이 하자 있어도 우리 책임 안 집니다. 환불 안 해줍니다라고 특약 넣었죠. 특약 넣었어도 뭐라고요? 책임져야 돼요. 그놈의 시기가 뭐라고요?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알면서. 그거 꼭 기억하실게요. 그 다음 4번. 유상계약이 준용되니까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담보 책임을 인정돼요. 거기 별표할게요. 담보 책임은 매매에 적용 규정이 있지만 어디에도? 교환에도 그리고 어디에도? 임대차에도 준용이 된다. 거기 별표할게요. 다음 담보 책임 종류의 1번에 물권하자 보실게요. 물권하자 보고 권리하자 보고 세 번째가 경매하자 이렇게 하죠. 물권하자 연결하자. 첫 번째. 경매에서요.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 빈출이죠. 어디에서? 경매에서. 별 3개. 첫째.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매수인이 모르고 무과실에 비추려. 그래야 담보 책임 걸 수 있어요. 이 경우 매수인이 하자를 뭐하고요? 알고 매입하면. 집을 살 때 집에 하자를 알고 샀죠. 이게 집을 살 때 여기에 누수나 균열이 있는 거를요. 누수나 균열의 존재를 뭐하고요? 알고 사면. 알고 샀어요. 그럼 책임 따져 못 따져? 못 따져요 이거. 알고 사면. 모르고 사야죠. 모르고. 두 번째, 목적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무슨 하자? 중대하냐 이거죠. 목적 달성 되냐 안 되냐. 이 하자가 목적 달성 못하는 거죠. 그럴 정도가 돼야 계약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면 뭐만? 손배 청구만 가능하다. 기출이요. 다음 세 번째요. 종류물의 하자죠. 종류물의 하자. 아우디 얘기했어요. 아우디. 종류물의 하자를 모르고 매수한 자는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나 뭐를 안 하고요? 손배 청구를 하고요 안 하고 해제 또는 뭐를 안 하고요? 손배 청구를 하고 안 하고 대신에 뭐 할 수 있어요? 하자 없는 새 차 뽑아달라고 할 수 있다. 새 차. 해제나 손배 청구를 하고요 안 하고요? 아니하고 새 차 뽑아달라고 할 수 있다. 조문이에요. 581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다음 4번에 법률적 장애 별 3개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 판례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판례는 이를 뭘로 보아요? 매매 목적물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로 본다. 권리 하자가 아니라. 이때 하자 존부 시기는 언제 기준이다? 계약 성립 시 기준이다. 법률적 장애를 판례는 뭘로 본다? 권리 하자로 본다. 목적물의 하자로 본다. 권리 하자가 아니라 뭐로? 목적물의 하자로 본다. 여기 별표. 아주 중요한 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5번이죠. 5번의 삼각형입니다. 이 물건의 하자는 안날로부터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1년이 아니라 얼마죠? 6개월입니다.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몇 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에 뭐에 걸립니다?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에 여기 빨간 줄 할게요. 빨간 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적용이 된다. 맞죠? 제척기간. 그런데 소멸시효 규정도 어떻게 해요? 경합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척기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무슨 규정도? 소멸시효 규정도. 무슨 규정도? 소멸시효 규정도 어떻게 한다? 경합적으로 적용된다. 두 가지가 다 적용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이게 문제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볼까요? 내가 계약을 한 날 담보 책임에 물건하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하자를 안 날로부터요. 하자를 뭐 한 날? 안 날이죠. 안 날부터 얼마요? 6개월 안에. 이때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계약을 한 날이요. 계약을 한 날은 2000년이야. 2000년. 근데 이걸 안 날려. 하자를 알은 건 언제 알았어요? 2011년에 알았어. 아우디의 하자를 이때 알았어. 10년이 지나고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이 제척기간에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하자를 뭐 한 날? 안 날.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우디를 샀죠. 근데 계약일이에요? 안 날이에요? 안 날로부터 6개월이죠. 6개월. 그러면 2011년에 알았죠.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언제죠? 2011년 6월 달에. 6월 달 되면 제척기간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제척기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죠? 소멸시효 적용도 받는다는 거죠. 즉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가 같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걸 판례가 인정했냐면 잘 보세요. 내가 하자를 안 거는 이때부터 2012년이에요. 11년이죠. 이때부터 6개월이에요. 근데 판례는 제척기간만 적용하면 어떻게 돼? 이때부터이니까 2011년 6월달 돼야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척기간은. 근데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서 이때부터 10년이 되면 소멸시효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제척기간보다 뭐에 의해서? 소멸시효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권리는. 그래서 꼭 기억하실 부분이 이거예요. 이 하자담보 책임은 일단 뭐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런데 제척기간만 규제를 받아요. 소멸시효도. 소멸시효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더라. 이걸 꼭 기억하실게요. 이게 최근 판례로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논점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안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몇 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는 완성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 5번 조심하실게요. 5번. 그래서 물건하자에서 논점 출제되는 부분은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고 사면 되니? 안 되지. 몰라야지.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해제하고 손배가 갈라지죠. 그 다음에 종류물 하자는 해제 또는 손배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뭐를요? 새 차 뽑아달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법률적 장애는 무슨 하자? 권리 하자가 아니라 목적물의 하자로 본다. 5번째, 이 담보책임 행사 기간은
안날로부터 6개월인데 이거는 제척기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의 적용도 받더라. 5가지. 특히 경매일 때는요. 경매일 때는 물권하자는 담보 책임을 못 걸어요. 별 3개. 다음 이어서 권리하자. 권리하자는 딱 한 줄로 마무리하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권리하자는 전부 타인 권리는 해제가, 일부 타인 권리는 감액이요. 전해 일감줄이면 누구 손해? 저 손해, 저 손해. 저만 손해다, 손해. 전부 타인 권리에는 해제가 선악불문이죠. 이거 선악불문. 선일 때요, 악일 때요. 매수인이 선이어도 되고 악이어도 되고 선의 악의 불문하고 인정되는 거다.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해제가 선악불문이더라. 일부 타인에서는 뭐가? 감액이요. 감액이 선악불문이고 저당권 실행에서는 손해배상하고 해제가 선의 악의, 매수인이 선의 악의 불문하고 인정되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죠. 나머지. 이걸 뺀 나머지는 뭐죠? 수량부족이죠. 수량부족하고 용의권 제한. 용의권의 제한이죠. 용의권 제한. 용의권 제한하고 수량부족은 언제만? 선일 때만 된다. 선일 때만. 그래서 담보책임은 이거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 전해 일감줄이면 저손해. 이건 선악이고 용의권하고 수량부족은 선일 때. 이거는 선악 다 되는 거고 이거는 선일 때만. 이게 담보책임 끝. 한 줄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전부 타인 권리는 해제가 선악이죠. 2번 일부 타인은 감액이 선악이죠. 일부 타인의 별 3개요. 아주 중요합니다. 1, 2, 3 3가지 정리하실게요. 2번 보시면 2번에 쌍거래 2번에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1번 선악불문하고 감액이 되고 2번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 또는 감액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걸 수 있다. 해제는 언제요? 부족분 이거 일부가 남의 땅에 있어서 내가 1000평을 사는데 일부가 남의 땅에 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목적 달성 못하면 뭐예요? 해제죠. 해제. 이거 있어도 목적 달성하면 뭐예요? 감액이지, 감액. 그래 이런 표현이 생긴 거죠. 일부가 남의 땅에 있어도 목적 달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해제 또는 감액 외에 별도로 못 가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손배 청구. 언제? 선의의 매수인은. 조문이에요. 조문 그대로 흡수 암기하실 것. 같이 암기하시면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 또는 감액 청구 외에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손배 청구할 수 있다. 별 3개. 이때 선이면 안날로부터고요. 악이면 악일의 별 3개. 암기법 별 3개. 그 다음 쌍거루 3번에 저당고 실행일 때 이 저당고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은 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본등기 실행일 때도 준용한다. 여기 발표. 첫 번째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걸 수 있다. 두 번째 선악불문하고 뭐까지? 해제권이죠. 해제권. 세 번째 매수인 출제로 채무를 변제하면 출제액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출제액 뭐까지요? 상환까지요. 상환까지 청구할 수 있더라. 이 3번을 조금 소개하면 A 건물을 B가 매수자가 산 거죠. 이거 5억에 샀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이. 저당권이 뭐한 상태? 설정된 상태죠. 설정된 집, 저당권 설정된 집을 내가 인수했다 이거죠. 이때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뭐요? 아직 실행이 안 돼서. 근데 설정된 저당권이 어떻게 되면? 실행되면. 실행이 됐다. 그 말은 얘가 융자금을 상환 안 한 거죠. 빚을요. 빚 상환 안 했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산 집이 어떻게 돼? 경매로 실행되죠. 실행되면 얘는 집을 어떻게 돼요? 뺏기죠. 저당권 실행으로 얘가 산 집을 뺏기죠.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요? 매도인한테.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을 추궁한다. 이게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 책임이다. 야, 내가 집 샀잖아. 저당권 설정된 채로 집 샀죠. 근데 어떻게 돼서? 실행됐잖아. 실행돼 가지고 내가 집을 날렸어. 그건 누구 때문이야? 네가 1억 안 갚으니까 네가 네 책임이지, 네 책임.
그래서 매수자가 얘한테 뭐를요? 담보 책임 추궁한다. 담보 책임. 이 담보 책임은 선의 악에 불문하고 손해배상도 되고 해제도 다 된다. 이 논의 구조가 뭐하고 똑같아요? 가등기가 이 집에 가등기가 설정된 집을 내가 인수했다. 가등기 설정된 거 인수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본등기가 실행됐어요. 본등기 실행됐죠. 그럼 얘는 집을 가져요, 날려요? 날리죠. 본등기 실행되면 집 날리죠. 날리면 얘는 누구한테요? A한테 담보 책임 추궁한다. 뭐처럼?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과 똑같다. 가등기 실행이나 저당권 실행이나 똑같다는 거, 별 3개. 매수자는 선의여 선악 불문하고요. 선의여도 되고 악의여도 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얘한테 물을 수 있어요. 여기 별 3개. 근데 4번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채무 인수하고, 이 채무를 어떻게 했어요? 1억을 인수했다. 매수자가 이걸 1억을 인수했죠.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1억을 까버렸죠. 까버리면 이 돈은 누가요? 매수자가 인수한 거죠. 그러면 얘한테 책임을 못 물어요. 왜요? 융자 끼고 산 거니까. 융자 끼고 사면 담보책임 추궁은 불가능하다. 거기 별표. 그 다음 4번하고 5번에 동그라미야. 4번, 5번은 언제만? 선의일 때만. 용익권 제한하고 수량무정은 언제만? 선의일 때만 합니다. 선의일 때만. 다음 3번에 경매하자 부분. 이 부분이 작년 기출문제니까요. 한 번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3가지만요. 이어서 급소지문 42번 임대차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도 몇 문제가요? 2문제가 출제됩니다. 2문제. 주로 2문제는 어디에서요? 임대차 전체적인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2번째는 양도전대에서 1문제. 2문제를 매년 거의 손대고 있어요. 2문제입니다. 임대차 전반적인 거. 주로 어디에요? 빅3죠. 빅3.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빅3 중에서 하나 출제하고 또 하나는 양도전대에서. 양도전대 부분에서 하나. 그래 2문제를 거의 매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전대는 특히요. 사례로 내겠죠. 사례 문제로. 그래 사례 문제로 딱 준비하시면 돼요. 사례 문제로. 위에는 서술식으로.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1번 성질, 그 다음 2번의 효력 부분은 각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한번 시간 내서 꼼꼼하게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헐렁헐렁하게 정리하시면 안 되시고요. 꼼꼼하게. 그래서 급소 43번이요. 빅3하고 임대차 효력 부분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급소지문 43번 빅3하고 임대차 효력. 먼저 빅3의 첫 번째 비용상환 청구권. 건물 임대를 얻어서 쓰고 있다가 수도관이 터져버렸다. 안에 있는 수도관이 터져버렸다. 수도관 안에가 이렇게. 그럼 수도관은 안에 있죠. 안에. 터진 수도관을 뜯어가지고 고치죠. 이거 누가 수리해야 되죠? 원래는 주인이 해야죠. 임대인이. 근데 임대인이 못 해주는 상황이 생겼어요. 여행 중이라도. 그러면 누가요?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이 배관 어떻게 해요? 비용 들여가지고 수리하죠. 그죠? 그때 이 배관을 어떻게 돼요? 수리한 거는 건물의 일부가 된 거죠. 건물의 일부가. 그럼 이거 떼가요? 못 떼가요? 못 떼가는 상황이 되죠.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구성 부분이 되면 못 떼가죠. 그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이 비용, 이 들인 비용 내놓으라고 그러죠. 이게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반대로요. 임차인이 여기다 부착한 게 뭐라면 독립성이 있는 거다. 독립성. 독립성이 있어서 떼어갈 수 있다. 분리해서 떼갈 수 있으면 이때는 비용이 아니라 부속물이죠. 부속물을 네가 사라 이거죠. 사라.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로.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로 가는 거고요. 구성 부분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비용 내놓으라고 그러죠. 비용 상환 청구하는 거죠. 이 점이 다르다. 그래서 구성 부분이냐 독립성을 띠는 부분이냐 이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갈림길이다. 자, 첫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 전제 조건 626조. 건물에 뭐가 될 것? 구성 부분이 될 것.
독립한 물건이면 뭐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다. 별 3개. 종류요. 필요비는 즉시하고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면 종료시합니다. 필요비는 즉시죠. 유익비는 종료시에. 상대방은요. 이 비용은 누구한테요? 계약 상대방, 갑에게 하는 거죠. 이때 주인이 바뀌어도요. 바뀌어도 누구한테요? 계약 상대방에게 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별표. 읽어보면 점유자가 비용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점유자가 누구한테 합니까? 계약관계 상대방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 상대방이 누구요? 임대인이다. 임대인한테 한다. 거기다 쓰되 주의하고요. 주의하고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하면 안 된다.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하면 안 됨. 누구한테 해야 돼요? 계약 상대방에게. 행사 기간은요. 집 돌려주고 나서 6개월입니다. 6개월. 그 다음 5번. 이 규정의 성격이,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별 3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 그래서 급소 보시면 임대차 종료되면 원상복구해야 된다라는 특약이 있다. 원상복구 특약을 넣죠. 이거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거라서 유효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그 비용을요. 이 비용을 달라고 해요. 못해요. 비용을 달라고 못하고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걸어서 유치권도요. 유치권도 물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이죠. 무슨 특약? 원상복구한다라는 뭐를요? 특약을 넣었다라는 거는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비용을 뭐 한다는 거죠? 비용 받을 거를 포기한 거다. 포기한 거라서 비용도 못 받고 뭐도 못 걸어요? 유치권도 못 걸어요. 여기 별 3개.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꼭 기억하실게요. 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646조가 규정합니다. 첫째,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가 아닌 어디에만 인정돼요? 건물 임차인한테 인정돼요. 토지가 아니라 건물 임차인. 토지 아니에요. 누구한테? 건물이요. 건물. 그리고 임대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종료하고 건물과 독립한 물건이 부착돼 있어야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건물과 독립한 물건이 여기에 부착돼 있을 것.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이거 사가라고. 네가 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 1. 부속물이란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독립한 물건의 별표. 2번째, 대상이죠. 대상은 임대인의 누구 동의요? 임대인한테 동의받고 여기다 부착을 해야 돼요. 부착을. 니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매수한 것도 돼요. 유리 자동문을 여기다 설치했다. 누구 동의였고? 주인 동의였고. 아니면 주인 거 매수했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디귿 보시면 적법 전대차에서 임차인이 어떻게 했다? 이걸 전대했다. 전대. 그때 전차인이 누구 동의였고요? 임대인 동의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부속시켜야 매수 청구 대상이 됩니다. 누구 동의? 임대인 동의요. 임차인의 동의 얻으면 안 돼요. 이 병이. 전차인이 여기다 저 부속물을 다룰 때 임차인 동의가 아니라 누구 동의? 주인 동의죠. 주인 동의. 왜 주인 동의일까요? 이 건물주가 갑이거든요. 갑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지 임차인 동의 얻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기출문제로 떴었어요. 거기 조심하실게요. 3번은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게 3가지예요. 첫째, 무단전 차임. 2번째, 차임 연체. 똑같아요. 둘 다 안 돼요. 2번째는 일시사용 임대차 안 돼. 일시사용 임대차. 3번째는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무슨 목적? 특수 목적인 삼계탕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간판일 때. 이게 간판을 달았다. 간판은 독립한 물건이지만 왜 다른 거죠? 영업을 위해서 다른 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3가지 기억하십니다. 3가지. 차임 연체일 때. 2번째는 일시사용 임대차일 때. 3번째는 간판 달았을 때. 간판 달았을 때는 매수 청구 안 돼요. 왜요? 자기 영업을 위해서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정리하시고요. 4번에 법 규정의 성격 보실까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강행 규정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상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었죠? 임의 규정이었죠.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이거와 반대로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배제 특약은 무효예요. 무효.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 무효. 관련된 판례가 바로 밑에 있죠. 그 판례가 수험생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죠. 판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가 돼야 이거 놓치지 않아요. 암기 안 되면 계속 틀려요. 암기하셔야 돼. 이해하시고. 증축 부분을요.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 주기로요?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한 거. 임대인에게 뭐 하기로요? 귀속하기로 약정한 거.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약정이. 자, 증축을 했어요. 그 증축 부분을 계약 끝나면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귀속하기로 약정했지. 이 약정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판례는 이 증축 부분을 임대인한테 넘기고 나가겠다라는 거는 원래 임차인이 여기다 증축을 하면 이렇게 증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철거해야 되죠. 철거할 때 뭐가 들어가요? 돈 들어가요. 원상회복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임대인한테 이걸 넘긴다고 그랬어요.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요? 임대인한테 귀속한다, 넘긴다라는 이 약정은 임차인하고 주인하고 어떤 계약을 한 거냐? 딜을 한 거예요. 딜을. 서로 딜을 했다. 무슨 딜을? 원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죠. 그럼 돈 들어 안 들어? 들죠. 철거비가 들죠. 철거비가. 철거 비용을 면제받고 대신에 뭐를요? 비용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거래요. 딜을 한 거다. 딜을. 뭐를 면제받고? 철거비 면제받고. 철거비 면제받고 비용을 안 받겠다. 이런 뜻이다. 결론은 뭐죠? 비용 상환을 포기하겠다. 이런 뜻이다. 뭘 포기하겠다는 거죠? 비용 상환 청구. 비용 상환 청구권을 뭐 하는 걸로? 포기하는 걸로 이해가 된다. 그럼 이건 유효 무효? 유효다. 유효. 왜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니까. 이건 유효다. 결국은 비용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왜? 철거 의무를 면제받은 거니까. 결론 비용 청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게 결론이다. 이걸 포기한 거니까. 비용 상환 포기라도 유효라서 비용 못 받는다. 문제는 니은입니다. 니은. 기억보다 니은이 헷갈리죠. 증축 부분을요. 계약 끝나면 임대인한테 귀속한다는 이 약정은 부속물, 저 물건은 부속물에 해당이 되느냐, 부속물에 해당되느냐 이걸 물어보면 돼요. 이걸 이렇게요.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요. 부속물에 해당이 되려면 이게 독립성을 떼야 되고 이 부속시킨 부착물이 누구 거여야죠? 소유를?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귀속을 시켰죠? 귀속을? 임대인한테 귀속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증축 부분은 뭐가 안 돼요? 부속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여기에 포인트예요. 부속물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왜 그런데? 소유를 임대인에게 넘겨버렸으니까. 임차인이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임대인한테 소유를 넘겼죠. 그래서 부속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다. 여기 이해되셨을까요? 여기 부속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요. 이걸 뭐라고 말을 틀면 이거를 이 약정을요. 증축 부분을 임대인한테 귀속한다는 이 약정은 이렇게 말을 돌려버리면 함정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돌려내요. 돌려치기. 증축 부분을요. 임대인에게 귀속한다는 이 약정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다라고 시험 낸다고. 그럼 이거 맞을까요? 아, 이거 거짓말이다.
부속물에 해당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당 안 된다. 근데 뭐라고 돌렸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포기에 해당해서 무효다. 이거 뻥이다. 장문이죠.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약정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에 해당해서 유효입니다. 비용 포기지 부속물 포기가 아니다. 부속물 포기 이거 아니다. 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증축 부분을 임대인한테 넘겨준다는 이 뜻은 비용 상환 포기로 해결해야 되지. 뭐가요? 부속물 포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라고. 헛소리다 이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합니다. 그래 우측에 보시면 63페이지에 좌측에 맨 위에 꼭대기에 보시면 1번하고 2번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별 3개하고 잘 정리해 두실게요. 그리고 박스 있죠. 박스 있는 내용 점검하고 이 부분 임대차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한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리고 양도전대 이 부분은 시험에 꼭 나와요. 빅3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출제율이 높아요. 이 부분은 빠짐없이 아작아작 다 씹어 먹어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패스하지 않고. 그다음 양도전대 이 부분도요. 적법전대하고 무단전대 둘로 나눠지죠. 무단전대냐 적법전대냐. 이 법률 특히 적법전대 법률을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쪽하고 대비가 되니까. 이게 안 되면 이쪽이 정리 안 되면 이쪽은 마구마구 헷갈립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제가 선물로 여러분한테 숙제를 드리고 다음 시간엔 여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 부분만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리고 그 박스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박스 보시면 63페이지 민쪽 하단에 민쪽 상단 부분에 박스 보시면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구별을 해놨죠. 첫째 대상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요 비용 상환 청구로 엮어야 되고 건물과 별개 물건이면 부속물 매수 청구로 엮어야 되죠. 동의 여부죠. 이 비용 상환 청구는 임대인의 동의 불문하고 인정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 보일러 고칠 때 주인 동의를 받아요? 안 받아도 돼요. 왜요? 주인이 여행 가서 없잖아. 동의 받고요. 동의 불문이에요. 동의 불문하고 돼요. 불문하고 여기다 보일러 수리하면 돼요. 보일러 수리하면. 근데 부속물은 누구 동의요? 주인 동의 없고 설치해야 되죠. 이 점이 달라요. 규정의 성격,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그래서 포기 특약이 비용은 유효, 부속물은 무효죠. 네 번째, 유치권 행사 요건. 여기다 보일러 수리하거나 여기 수도관 고치면 이 부분은 뭐예요? 건물의 구성 부분 됐죠? 근데 이 돈을 안 내주면 주인이 이 돈 안 빼주면 어떻게 임차인은? 이 돈 나올 때까지요. 유치권. 여기다 유치권인 겁니다. 유치권. 근데요. 이 부속물은 건물과 독립한 별개거든요. 이게 별개. 별개니까 여기는 별개니까 유치권을 건물에다가 들이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건물과 이 부속물은 따로따로 별개로 작동하니까. 그래서요. 유치권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걸 가지고는 유치권을 못 건다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그 다음 채무불이행 시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안 되죠. 근데 비용 상환 청구는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자, 임차인이 작년 겨울에 여기다가 보일러 수리했어요. 근데 주인이 돈을 안 주네? 안 주죠. 보일러 수리했는데도 돈 안 빼주네요. 그럼 임차인은 뭐예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또 수리했는데 월세를 못 내고 있어. 월세 못 내요. 차임 연체로. 그래도 이 돈을요. 이 수리비 달라고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수리비 내놓으라고. 월세 연체에도 내 수리비는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차임 연체일 때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일시사용임대차. 여기 삼각형이죠. 일시사용임대차에서는 비용 상환 청구는 돼요. 이건 또 왜 돼요? 근데 어디서는 안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안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다음 주 우리 시험에 뭐라고요? 일시사용임대차에도 뭐 하는 거? 인정되는 거를 고르면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어느 거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이게
법조문에 보면 맨 끝에 일시사용 임대차에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걸 고르라고 시험에 나와 있죠. 조문이 나와 있어요. 조문에. 그리고 강행 규정이 아닌 거, 강행 규정인 거 아닌 거 이것도 조문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강행 규정인 거 아닌 거 골라라. 이 부분도. 이 부분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럼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인정되는 거는 뭘까요? 바로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은 어디에도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거기 써볼게요. 임차인이요. 임차인입니다. 가족을 데리고 가령 이번 추석에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간 게 아니라 펜션을 갔어. 펜션을 얻어가지고요. 펜션을 돈 내고 빌렸으니까 뭐죠? 임대차죠. 임대차. 하루에 50만 원. 근데 오래 살아요. 일시적으로요. 그래 일시사용 임대차죠. 펜션을. 일시사용 임대차죠. 그래 하루 50만 원씩 3일을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쓰기로 했던 그 펜션이 하필이면 배수관이 터졌어요. 이런. 배관이 고장났네. 근데 이분이 하필이면 누구예요? 바로 배관 전문가예요. 배관 전문가.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주인이 뭐라는 거죠? 아니 지금 이 명절에 누가 와서 수리하겠냐고. 아무도 안 온다는 거지. 그래 이 이 임차인 아저씨가 뭐라고요? 내가 고칠게. 내가 수리할게. 내가 뭐 할게? 수리할게. 자재 사다가. 그래서 어디를요? 이 펜션을 수리를 한 거지. 누구 돈 내고? 자기 돈 내고. 자기 돈 내고 자재 사다가 수리했죠. 그러면 이 임대차가 무슨 임대차여도? 일시사용 임대차여도 이 수리비를 달라고요? 못해?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일시사용 임대차도 비용 상환은 인정이 되더라. 이 부분입니다. 이게 상식으로 접근을 해봐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죠. 충분히. 밑에 3절에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말씀드렸습니다. 남김없이 씹어먹을 것. 왜? 빅3 중에 제일 중요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으셔야 돼요. 중요한 급소 부분 제가 마킹해드렸어요.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양도전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나머지하고 끝내기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계약법을 끝까지 연결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 나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